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뭐 중국에서 오래 있었고 제가 그동안 이제 중러 북중 관계 주로 이런 이쪽 그 동북아 유라시아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주로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외교 안보나 이런 걸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제 가자에서 지금 전쟁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새로운 국제 질서가 지금 저는 나타나고 있다. 근데 뭐 여기 있는 여기 오신 분들도 알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동안 그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새로운 다극 질서, 저는 이 지금 전환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적어도 이제 앞으로의 이제 국제 질서는 과거의 어떤 미국 주도, 그러니까 서방 주도의 어떤 일방적인 패권 그런 질서에서 이제는 새로운 다극 질서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양한 논쟁이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또 그거를 절대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국제 질서는 이제 새로운 이런 다극 질서로 갈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여기 PPT에 보면 왜 이 사진을 넣었을까요? 결국은 이 향후의 이 다극 질서의 핵심은 중국과 러시아다. 뭐 앞으로 보겠습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가 이 주도하는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앞으로 한반도는 저는 상당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저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서 상당히 큰 전환점의 시기에 와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런 어떤 질서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그럼 왜 여기에 핵심 키포인트는 중국이 이제는 새로운 전략을 이제 펼쳐 나가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왜 지금 이러한 국제 질서에 다극 질서가 왜 출현을 할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국제 정세가 지금 이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표를 보여준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지오 스트레이직 지정학을 연구하는 데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딱 뭐가 보이십니까? 지금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두 유라시아의 거대한 대륙을 두고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서방 국가죠. 미국과 앵글로색슨, 이 파이브 아이즈나 지금 이런 국가들이 이렇게 둘러싸여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포위, 압박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게 없었진 않았지만 이제는 이게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런 변화가 지금 우선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향후에 왜 그러면 제가 이 한반도의 문제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이 중동에서 벌어지는 거와 뗄래야 뗄 수가 없냐. 이거 결국은 이 문제는 결국 이 지정학적인 이 단층선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뭐 2년 전에 벌써 이제 서로 간에 충돌이 발생을 했고, 또 이제 가자 이스라엘에서 이제 지금 충돌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만 해협 그리고 지금 한반도 남중국해 여기가 다시 또 이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게 왜 일어날까?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이 국제 지역에서 지정학적인 갈등, 텐션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 이 중국과 러시아의 이 세력, 대륙 세력이 나가는 길목을 지금 여기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한반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맞닿아 있는 지정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기, 그리고 대만 해협, 여기도 향후에 대만에서 이게 뭐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이 대륙 세력이 이제 해양으로 나가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중동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이거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중국의 부상,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에 지난 40년간 초고속 성장을 했고, 또 러시아 푸틴의 부활이죠. 러시아가 과거 구소련의 어떤 구소련이 아닌 이제 러시아도 하나의 거대한 힘으로서 부활을 했고,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라는 어떤 강력한 힘이 뭐 힘이라기라 할 수 있고, 새로운 어떤 변화를 모색하는 이 힘이 이제 힘이 결합이 되면서 당연히 이제 미국이랑 소위 말하는 서방 국가들, 서방이라는 걸 글로벌 웨스트라 할 수 있는 이런 국가들이 지금 이들의 세력과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 단층선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특히 유라시아 요 해양과 대륙을 맞닿는 이 지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우선은 저는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 유라시아라는 이 큰 틀,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라는 이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유라시아 제 서쪽이 어디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우리가 큰 아까 제가 그 지도에서 보였다시피 이 유라시아의 맨 서쪽은 유라시아 서쪽이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럼 맨 끝이 어디예요? 한반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유라시아 이 지정학적인 갈등이라는 거는 연계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먼 얘기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유라시아의 어떤 향후 질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이고, 그럼 우선 제일 먼저 제가 이 나토, 이거는 지금 나토에 있는 국가들을 이거는 뭐냐면 왜 그러면 이번에 러우 전쟁이 왜 발생을 했을까? 결국은 뭐 여기는 제가 시간 관계상 뭐 긴 설명을 안 하겠지만 핵심은 그거죠. 러시아가 계속 나토의 동진을 반대했고 거기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몇 번 했는데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친서방 젤렌스키 정권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결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대리전 양상으로 터진 거죠. 결국은 특별 군사 어쨌든 그럼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서방 나토라는 건 어떻게 보면 냉전 이후에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집단 안보 기구죠.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저기 러시아를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표에 보면 알다시피 지금 이 리투아니아부터 여기에 수많은 나토 군사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까지 이제 나토가 들어가게 되면 모스크바까지 바로 코앞에 거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거는 싫든 좋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건 왜냐하면 우리가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한반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 유사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지금 나토가 확대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나토라는 거는 냉전 때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근데 냉전 이후에 과거 이제 사회주의권은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있었고 나토가 있었습니다. 근데 냉전 이후에 바르샤바는 해체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리 원칙적으로 하면 이 나토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토라는 집단 방위 조약, 서구의 집단 방위 조약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냉전의 유산인데 결국은 이거는 해체가 안 되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거죠. 지금 회원국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지금 나토가 또 인테랑, 한국, 일본까지 끌어들여서 글로벌한 이 집단 방위 기구도 가겠다는 건데 이거는 상당히 한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앞으로 큰 이게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나토라는 이 거대한 이 집단 방위 조약이 지금 확대되고 있고 그것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보면 이 갈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중동입니다. 이 중동도 중요한 게 이번에 며칠 전에 제가 이걸 원고 제출하고 나서 그저께죠. 이란이 이스라엘을 때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중동에서도 지금 일측즉발의 이제 위기가 나는데 그럼 왜 중동에서 이게 또 리스크가 크냐? 중동도 마찬가지예요. 이란 위에 러시아랑 이게 다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란도 이 중동에서 되게 중요한 국가인데 문제는 지금 이란을 둘러싸고 수많은 미군 기지가 뺑 둘러싸여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란 옆이 파키스탄이고 그 옆이 중국입니다. 이란 바로 위가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이란의 문제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향후에 진짜 3차 세계대전 중국 러시아까지 들어올 수 있는 이건 아주 리스크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저희가 이제 앞으로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두 번째 이제 갈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이제 마지막이 이 중국을 둘러싼 한반도입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제가 이걸 보여주는 건 뭐냐면 지금 중국 앞바다 그러니까 남중국해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군 기지 일본 주한 주일 미군 기지가 지금 빼곡히 둘러싸여 있어요. 그럼 이거는 아까 나토 그림을 보셨죠? 러시아 앞마당에 나토가 배치되어 있고 중국 앞마당에 지금 주한미군, 주일미군 그리고 뭐 지금 오커스 수많은 이제 나토까지 끌어당겨서 지금 여기를 포위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실인 거고 며칠 전에는 미일 동맹이 이제 새로운 동맹 관계도 격상이 됐고 또 필리핀까지 향후에는 미일 필리핀이 해서 이제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을 하겠다. 그러면 향후에 남중국해는 필리핀이 들어오고 한반도는 한미일이 들어가고 뭐 이러한
지금 이러한 구조가 지금 이 유라시아의 동쪽과 서쪽 중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러한 구도 속에서 그러면 중국이 당연히 중국의 인식도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에 미국이 이렇게 훨씬 더 노골적으로 뭐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오바마 정부 들어와서 피봇 아이샤 리 밸런싱을 하면서 이제 중국에 대한 포위 전략이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우크라이나 그 러우 충돌 발생 이후에 이것이 더 이제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최근에 며칠 전에 미 태평양 육군 사령관이 조만간 아시아 태평 지역에 SM-3 토마호크를 배치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중국에 대놓고 중국 앞마당에다가 이거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앞으로 상당히 리스크가, 만약에 정말 이러한 구도도 간다고 했을 때는 여기가 또 한 번 그 물리적 충돌이 갈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아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 우크라이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나토가 우크라이나에다가 이런 중단거리 토마호크나 SM-6를 배치하는 걸 러시아가 그거 하지 마 레드라인이라고 했고 결국 그것 때문에 지금 러우에서 터졌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그럼 당연히 우리 알다시피 평택 미군 기지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미군 기지예요. 그럼 거기에다 만약에 주한 미군이 여기다가 핵을 장착할 수 있는 저런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를 한다고 치면 베이징까지 5분 거리예요. 쏘면. 그러면 중국은 무방비가 되는. 그럼 이러한 상황이 온다고 했을 때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럼 이건 급격한 리스크를 올릴 수 있는데 문제는 과거에는 이런 얘기들이 그냥 오고만 갔는데 이제는 미국은 이제 본격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작년에 캠프 데이비드에 대해서 한미일 처음으로 한미일 동맹이 사실상 군사 준 동맹이 이제 형성이 됐고 지금 한국은 어쨌든 이제 한미일 뭐 요새 윤석열 정부가 계속 얘기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가치 이제 여기에 동참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반도도 저는 상당히 리스크가 커진다, 위험해진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과 미국이 새로운 방위 협정을 하고 일본도 오커스에 들어갔나요? 오커스는 앵글로색슨이 만든 집단 군사 방위 조약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일본은 이번에 지난주죠. 기시다가 바이든이랑 만나서 앞으로 오커스에 일본이 들어가겠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과 한국 같은 데가 참여하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중국 러시아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존의 나토와 앵글로색슨 이 국가들의 영향 갖고는 이게 대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소위 말하는 뭐 어떻게 보면 한국도 서방이죠.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까지 끌어들여서 여기에서 새로운 이제 대중 포위망, 봉쇄망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보였다시피 상당한 큰 리스크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지금 이 표는 뭘 의미를 하냐면 지금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글로벌의 어떤 포위망입니다. 오커스랑 쿼드랑 한미일 안보협력 이 세 가지가 지금 겹겹이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봉쇄하고 후위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비단 중국 지역을 중국에 대한 포위망은 주로 오커스라든지 뭐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포위가 들어가는 거고 아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나토의 확대. 그러니까 이건 다르게 말하면 동쪽과 서쪽에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를 지금 압박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이게 이제 이 압박의 축이 갈수록 커진다고 하면 긴장의 갈등의 소위 말하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근데 벌써 우크라이나에서는 이게 지금 터졌단 말이에요. 그럼 향후에 제일 큰 리스크가 있는 지역은 어디예요? 저는 이 한반도, 대만, 남중국해가 앞으로 가장 큰 리스크가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걱정되는 건 뭐냐면 북한이나 여기는 우크라이나랑 달라요. 인구도 많이 밀집돼 있고 여기에서 전쟁은 진짜 최악에서는 핵전쟁으로까지 번져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그냥 객관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오커스, 쿼드, 잭 뭐 여러 가지 그들이 생각하는 수많은 서방 국가들을 다 결집시켜서 겹겹이 포위망을 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해서 중국의 부상, 중국의 어떤 그리고 기존 미국 주도의 어떤 자유주의 질서를 이렇게 약간 부정하는 이들을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G7에 일본과 한국을 지금 이제 추가시키자, G9으로 만들자. 지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잡한 글로벌 구도 속에서 한국이 여기에 G7이라는 건 대놓고 이제는 이건 집단 서방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집단 서방과 중국과 러시아 간의 이 텐션이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들어간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뭐 들어가면 박수 쳐야 된다. 이거는 아주 바보 같은 짓이라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럼 죽자를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한국이라는 이 구도, 이 사회 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인식이 뭐랄까, 너무 한쪽에서 너무 이거를 그냥 박수치는 사람이 있는 걸 보면서 조금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게 지금 우리가 뭐 북중러, 뭐 중러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거를 비판하기에 앞서가지고 그럼 지금 아까 제가 말한 이 국제질서 현안, 지금 특히 이 유라시아를 둘러싸고 지금 미국과 서방이 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일들, 거기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중국과 러시아가 나쁜 놈이고 쟤네들이 북한이랑 해서 그러니까 이걸 모두 이런 한쪽으로만 악의적으로만 접근하는데 이건 되게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이 지역에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이러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압박이 되면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이란과 더 가까워지겠죠.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역으로 땅에서 우리가 이 입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어떤 사물을 볼 때는 저희는 역지사지의 그런 상황에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러한 것들이 지금 국제 질서를 놓고 지금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어서 그럼 중국이 인식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중국에 대한 인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국은 시진핑이라는 어떤 강력한 1인 지도 체제가 형성이 돼 있고 지금 시진핑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중국의 꿈이죠. 중화민족의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부국강병. 그래서 과거에 중국이 경제를 갖고 많이 초점을 줬으면 요즘은 이제 강한 군사력까지 해서 부국강병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 질서라는 건 뭐냐면 기존의 어떤 미국과 서방이 만들어놓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아니라 새로운 다국 질서. 그러니까 모든 극이 미국도 하나의 극, 유럽도 하나의 극, 중국, 러시아 이런 극이 같이 이게 서로 상호 평등적인 어떤 하나의 국가가 일방적으로 모든 걸 좌지우지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로 이제 맞춰 나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신형 국제관계, 의료 문명 공동체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다국지서와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그거는 모든 국가를 상호 평등한 관계, 어느 국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이런 관계가 아닌 새로운 질서로 만들어 나가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러시아와의 어떤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고 아까 근데 여기에서 또 봐야 되는 건 지금 미중이 어떻게 보면 헤게모니 경쟁을 벌이고 있죠. 패권 경쟁을 하고 있고 지금 전 방위 분야, 경제, 정치, 사회, 군사 모든 분야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고 있는 이러한 것들도 같이 지금 함께 맞물려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럼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중국의 꿈이라는 건 어떤 거냐? 저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이제는 대국에서 강국으로의 어떤 변신? 그러니까 그 강국이라는 거는 어떤 자신이 생각하는 의지들을 투사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게 강국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새로운 담론, 국제질서 담론도 저는 중국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중국은 그렇게 자기네들이 어떤 담론을 주장하거나 그런 담론을 위주로 이렇게 이 국제질서에 있어서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로 어떻게 보면 되게 수동적이었죠. 미국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따라갔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그러한 어떤 그동안 미국이 만들어 놓은 틀에
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거는 뭐 알다시피 미국의 리더십이 어떻게 보면 과도한 리더십, 그리고 특히 어떤 일부의 어떤 소수 엘리트들 위한 어떤 그런 부를 그쪽으로 쏠리는 빈부의 격차,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중국 역시 인식의 변화를 갖게 된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또 새로운 어떤 러시아와의 협력의 본격화, 그리고 유라시아 지역이라는 큰 이제 지역을 갖고 이제 중국이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중국이 옛날에는 그 서구의 그 관계 속에서 발전을 해오지 않았냐. 근데 어떻게 갑자기 그럼 서구와 척을 지고 뭐 러시아와 이렇게 관계를 강화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뭐가 맞다 틀리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는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시진핑이 들어와가지고 시진핑 특히 20차 당대회 이후에 중국의 대외 전략이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짱저밍 후진타오 때만 해도 중국은 이 서방 미국과의 어떤 관계를 중요시했죠. 근데 시진핑 들어와서는 그게 변하고 있다. 그럼 왜 변하고 있냐? 저는 중국이 지금 시진핑 지도부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뭐 여러분들 아는 분들겠지만 1대1로 전략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중국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1대1로 전략이에요. 그러면 그건 시진핑이 어떻게 보면 들어오자마자 시진핑이 가장 강조했던 전략 중에 하나가 1대1로 전략인데, 그러면 1대1로 전략의 핵심 루트가 어디입니까? 1대1로 전략은 결국은 유라시아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유라시아라는 이 거대한 이 판을 갖고 새로운 경제 질서, 경제 질서라고 그걸 만들어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시 말하면 중국의 지금의 시진핑 지도부의 핵심 엘리트들의 생각은 이제 중국이 발전의 공간은 유라시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중국의 모든 어떤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을 유라시아 쪽으로 지금 돌리고 있어요. 서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시진핑의 이 핵심 정책 엘리트들이 과거의 중국의 그 짱저민 때와 차이점이 있어요. 그거는 과거 짱저민은 여러분 뭐 상하이방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건 뭐냐면 과거 짱저민 때 이 사람들은 주로 이쪽 연안 지역 출신이에요. 상해라든지 광동이라든지 주로 이 태평양을 인접해 있는 지역. 그렇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태평양 국가, 뭐 한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미국이 됐든 이런 국가들과의 관계를 중요시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들이 주로 경제적인 교육을 하고 있고 그들이 바라보는 지역이 주로 그 지역이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난 수십 년간 급속도가 가장 빠른 발전을 해왔어요. 광동성이라든지 상해 이런 지역은. 근데 지금 시진핑은 여러분들 뭐 시진핑에 대해서 아는 분들 있겠지만 시진핑의 이 정치적인 고향은 예난이에요. 예난이 어디냐? 섬서성입니다. 저기 산서성. 거기는 중국의 서북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시진핑의 DNA, 시진핑의 핵심 엘리트들의 그 사람들의 기본 그 포커스는 이게 이제 짱저민 때와는 다르게 이 중앙아시아, 유라시아, 러시아 여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봤을 때 뭐 어떻게 보면 한국도 그런 거죠. 나의 고향, 나의 정치적인 어떤 백그라운드 지역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진핑의 어떻게 보면 백그라운드는 그 소위 말하는 그 서북 지역, 그 섬서성, 산서성 그 일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의 어떤 정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향후에 이 1대1로와 유라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와의 협력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까.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는 동북 지역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중국 내에서 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되게 중요하게 바라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쪽 서북 지역 사람들, 신장이라든지 이쪽 지역, 여기는 아직 개발이 안 돼 있어요. 앞으로 중국의 주로 개발 지역은 이쪽이 될 겁니다. 연안보다는 이제 내륙 쪽으로 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동북 지역, 동북은 여러분 알고 동북 삼성이죠. 거기도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근데 어쨌든 중국이 이제는 전략을 변화하고 있고 유라시아라는 거대한 이 담론이 중국 내에서 이제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의 유라시아의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모르겠어요. 러시아도 향후에 유라시아 쪽으로 온다고 하면 러시아의 유라시아와 중국의 유라시아가 저는 앞으로 합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의 거대한 담론의 질서에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지금 새로운 어떤 인류문명공대 신형국제관계, 이것도 결국은 상호 평등하고 우호적인 어느 국가가 일방적으로 뭘 할 수 없게 어떤 것들을 주권을 침해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반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공평과 정의, 상호 발전, 협력, 윈윈의 어떤 협력 관계.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러시아가 얘기하고는 새로운 질서, 다국 질서도 일맥상통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변화 추세 속에서 지금 중국이 특히 이 군사력이나 이런 부분도 과거와는 다르게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르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중국이 이러한 담론, 그러니까 왜 그럼 제가 이 말씀, 러시아가 지금 이렇게 담론을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본적인 힘이 있다는 거죠. 힘이 없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해서 어느 나라가 그 말을 믿고 따라옵니까? 자기가 어떠한 질서를 제시하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은 이제 그 힘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군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10% 이상 군사 증액을 하고 있고 지금 올해 군사비만 해도 300조가 넘어요. 그거는 이미 중국이 그러한 어떤 생각과 전략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근데 특히 그래서 중국이 AI나 첨단과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미중이 지금 반도체 전쟁, 경제 전쟁 이런 것도 저는 이게 중국의 이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게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으로서는 이러한 것들을 좀 억눌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군사비도 이렇게 빨리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중국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글로벌 사우스죠. 특히 이란, 파키스탄, 북한 이런 소위 말하는 반서방, 우리가 한국에서는 글로벌 사우스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중국 내에서는 반서방이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서방과는 다른 새로운 어떤 국제 질서 변화를 하는 사람들과의 협력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그 SCO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협력기구 같은 경우는 매년 해상훈련, 평화사명운영, 그래서 저기 내농고라든지 중앙아시아에서 훈련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와 중국 간의 군사협력도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S-400 같은 것들, 그리고 지금 이란과 파키스탄도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중국의 1대1로의 주요 해당이 이란, 파키스탄을 통해서 이란까지 연결되고 그 루트가 러시아까지 연결되는, 지금 여기에 중국이 가장 많은 투자를 해요.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이제 1대1로 경제회담에서 단일 투자이고는 한 700억 불 가까이 투자를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인프라 깔고 도로 깔고 새로운 이제 그걸 이란까지 연결하겠다라는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중국이 어떤 이 차세대 무기라든지 사이버라든지 양자라든지 5 이런 부분들도 과거와는 다르게 눈부시도록 엄청난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합니다. 그게 제가 중국의 90년대만 해도 중국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저는 이렇게 발전이 될 거란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 보게 되면 진짜 이게 발전의 속도라는 게 진짜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발전이 되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중국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두 개의 100년, 아까 말한 두 개의 100년이라는 거는 2049년까지 중국이 적어도 특색 사회주의 강대국을 만들겠다. 그리고 하나의 100년은 그게 공산당 100년이에요. 공산당 건국 100년. 그게 몇 년 전에 이제 100주년 때 이미 그건 달성을 했고 나머지 100년은 이제 중국 건국 100년이 되는 이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새로운 강대국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지금 중국이 사회주의 현대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 조치들, 그리고 여기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중국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위해서 중요한 건 경제와 국가 안보가 둘 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경제적인 측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 안보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을 새롭게 조화를 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소프트 파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여기에 대한 투자도 이제 앞으로 확대시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거대한 질서의 변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 경제력,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이 정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 한국의 이제 상당 부분 요새 뭐 잘은 안 보는데 이렇게 한국의 주류 매체들 보면 시진핑이 독재하니 뭐 1인 독재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요. 근데 그거는 서방에서 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그거를 이게 독재자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그거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럼 왜 중국이 시진핑이 과거에 중국의 집단 지도체제에서 왜 지금은 1인 지도체제로 갔느냐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중국의 전략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생각하는 이런 새 질서의 변화 그리고 중국이 생각하는 어떤 이런 걸 위해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리더십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중국이 왜 시진핑이라는 이 강력한 이 리더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들어 가느냐? 그거는 강력한 리더십이 없으면 이거를 추진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게 서로 다른 여러 명의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중요한 안건을 갖고 이렇게 다투고 내부 분열이 되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생각한 사람도 있어요. 아 그게 뭐 여러 명이 모이면 더 좋지 않냐?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중국같이 이런 14억 인구 그리고 다민족 국가 중국은 56개 민족입니다. 하나의 민족이 아니에요. 수많은 민족이 엎혀져 있고 그 큰 인구 14억이라는 게 말이 14억이지 이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럼 이 거대한 국가를 이끌어 가려면 당연히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이 여러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중국이 지금 새로운 어떤 집단 지도 체제로 그러니까 1인 시진핑 체제로 유지가 되면서 시진핑을 훨씬 더 옆에서 보좌를 해주면서 이 전략을 펼쳐나간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되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진핑이 아무리 이 사람이 뭐 과거 마오같이 강력한 파워를 갖고는 있다고 하지만 이미 중국이란 나라가 과거 무역이나 과거 마오 때랑은 다릅니다. 이 중국이 지금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 됐고 이미 상당 부분 시스템화가 돼 있어요. 관료화가 중국은 엘리트 관료들이 꽉 모든 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르게 말하면 중국에서의 어떤 고위 관료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관문을 거쳐야 돼요.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관시 있다고 이제 그런 게 아닙니다. 철저한 능력 검증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다르게 말하면 중국도 상당히 시스템화되어 있는 국가예요.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죠. 공산당이란 그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간단한 조직이 아닙니다. 되게 철저하게 시스템화되어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이 운영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겉으로는 시진핑이 뭐 하지만 사실상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그 사람을 서포트해 가면서 국가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뭐 그렇게 무슨 소위 서방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독재고 뭐 이랬으면 벌써 나라 망했겠죠. 근데 지금 계속 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나름대로 중국이라는 어떤 제도, 정치 제도 플러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훨씬 더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주관적으로 봐서는 이거를 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중국은 새로운 어떤 그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이 상당히 강한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뭐 한국에서는 사회주의 얘기하면 뭐 다 옛날 무슨 과거 막스 레닌 얘기하고 뭐 마오쩌둥 얘기하고 막 근데 저는 우리가 이제 과거의 그런 인식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제는 이 사회주의도 사회주의 하면 다 못 살고 이게 아니에요. 사회주의가 앞으로 더 잘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을 너무 한쪽으로만 그러니까 기본의 틀 있잖아요. 저는 이게 왜 이러면 한국에서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면 다 못 살고 뭐
이게 너무 한쪽에 이게 언론이 그런 담론을 만들어 놔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전 보여지지 않고 만약에 중국이 얘기하는 이 사회주의가 정말 현대화되고 문명 이게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를 갖춘 사회주의 담론이 된다고 하면 저는 이거는 훨씬 더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저는 이럴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거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적어도 중국식 사회주의 뭐 중국은 어쨌든 공산당 막스가 기본 이념으로 갖고 있는 공산주의 체제예요. 하지만 그들이 생산력 소위 말하는 생산력을 서구의 어떤 생산 요소 시장 요소를 도입을 해서 중국식 사회주의를 통해서 발전을 해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뭐 사회주의 국가 아니냐? 아니에요. 중국 사회주의 국가예요. 단지 그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과도한 이데올로기에서 탈피하고 그 서구의 어떤 생산력을 배울 거는 배운 거죠. 그걸 통해서 어쨌든 발전을 해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 된 거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뭐 이거를 흑백 논리를 해서 이건 아니고 뭐 무슨 자유주의가 맞고 자본주의가 맞고 이렇게 접근해서는 이 중국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제 질서 변화를 저는 정확하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의 사물을 볼 때 다양한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이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사회주의는 상당 부분 이게 호소력이 있고 만약에 중국이 이러한 담론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건 우리가 훨씬 더 지켜봐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거를 하나의 흑백 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이 대만 문제는 그렇지만 결국은 중국이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국가 통일이 이룩해져야죠. 그러니까 지금 뭐 대만 이슈를 갖고 상당히 여러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중국이 생각하는 이 거대한 전략과 그 틀 안에서 뭐 그렇다고 대만과 뭐 갑자기 전쟁을 하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대만은 어쨌든 자기네들이 수복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중국 군의 현대화 아까 그런 말씀드렸고 이제 새로운 국가안보 시스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중국의 변화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게 이 담론입니다. 소프트파워.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지금 특히 지금 중국이 다국질서를 얘기하면서 요새 중국에서 가장 이 지식인들, 엘리트 계층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장하는 이런 담론들, 이런 것들이 매력적이게 보여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하드 파워보다는 이미 하드 파워는 뭐 중국이 상당 부분 올라왔어요. 근데 중국은 뭐 이건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고 우리가 훨씬 더 이것이 다른 국가들, 타자로부터 이걸 호응을 받기 위해서는 힘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결국은 매력이 있어야 되고 소프트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얘기하는 것들이 특히 반서방 국가, 글로벌 사우스와의 어떤 연대, 브릭스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만들잖아요. 그리고 담론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평화공존 5개 원칙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를 개혁하고 이게 결국은 중국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어떤 담론들이 결국 그렇잖아요. 내가 주장하는 것들이 다른 국가들이 매력을 느껴야지만 이게 힘이 발산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얘기해도 남들이 그냥 귀 막고 뭐 안 들으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는 중국은 이런 소프트 파워라든지 이 담론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할 것이고 근데 그 담론이라는 거는 이 소위 말하는 이 강권정치, 패권주의를 반대를 하고 그리고 훨씬 더 공정하고 평등한 이런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중국 내에서도 얘기하는 게 이제 유엔 개혁도 얘기하고 있고 어쨌든 그동안 너무 소수의 서방이 국제사회를 좌지우지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빈부의 격차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국가 중에 소수의 국가 뭐 서방에 있는 10개 나라 빼놓고는 나머지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 대다수 국가는 못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이건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혁해 나가고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고 이제 저는 앞으로 중국이 그런 부분을 상당히 이제 많이 추진해 나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중국이 뭐 이제 내부적인 경제 성장 발전의 전환 같은 것들, 그리고 어쨌든 디커플링을 지금 하고 있고, 미국은 이제 중국과 뭐 이제 탈동조화를 하고 있지만 계속 그럼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브릭스라든지 상하이 협력기구 이런 것들, 그리고 중국이 이미 자체적인 어떤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하드 파워, 뭐 제조 능력이나 이런 거는 세계 넘버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삼아서 앞으로는 그래, 그럼 우리는 유라시아, 그리고 새로운 질서, 그리고 이런 새로운 거버넌스, 이런 걸 통해서 바꿔 나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저는 지금 중국 내에서는 특히 이 중국의 엘리트 계층 속에서는 상당 부분 많이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를 뿐이지만 이거는 중국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브릭스라든지 상하이협력기구,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탈달러화, 위안화 누브라 결제 확대, 근본위를 토대한 새로운 국제 결제 확대, 이런 것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되게, 제가 이따가 또 제 시간이 오늘 최대인데, 이게 이 브릭스를 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앞으로 상당히 국제 질서의 변화에서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중국이 이 소위 말하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유라시아 국가들과 지역 통합을 하고 있고, 상하이 협력 이런 식 담론을 확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GDI라든지 GSI 같이 글로벌 개발 인시티브, 그리고 중국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최대 제조 소비 시장,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 인프라 시설 확대, 고속철도 확대, 이런 것들을 지금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중국이 하고 있는 1대1로 프로젝트죠. 이거 보시면 결국은 여기에 핵심은 유라시아예요. 그래서 중국은,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은 앞으로 유라시아가 중국에 있어서 제일 핵심 키워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국이 시진핑이 있는 이상 아마 이쪽으로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저는 쏟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이 다국 질서에 있어서 키포인트는 뭐냐? 결국은 이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 중동, 대만, 한반도, 여기에서 지금 새로운 경쟁 구도,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집단 서방이나 미국은 이런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불편하게 보겠죠. 근데 그건 불편하게 보지만 어쨌든 이 시대적 흐름이 또 이렇다라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서방이 싫다 해서 중국이 안 하겠습니다.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아주 중장기적으로 지금 앞으로 이제 게임이 시작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 중동, 대만, 한반도는 이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한쪽 면만 봐서는 안 돼. 이거 뭐 한반도 위험한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가 그러면 이 새로운 질서에 우리가 동참을 해서 새롭게 전환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모든 거를 우리는 동전의 양면을 보면서 접근을 해야지, 그냥 우리는 모든 걸 한 단면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근데 어쨌든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이 변화를 지금 추동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중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뭐 에너지라든지 나토 확대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뭐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있어서도 어쨌든 제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은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라프로프와 만났을 때도 중국이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새로운 질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사건이다.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방안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나토의 반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 상호 간의 이제 전략적 협력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리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럼 결국은 지금 우크라이나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봤을 때는 이게 대리전일 수 있죠. 프록시월. 그러니까 미국과의 어떤 대리전.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북한과 중국, 이란 이런 국가들과의 어떤 연결, 그리고 1대1로 아까 말한 것처럼 유라시아 지역주의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고, 브릭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러니까 반서방의 어떤 이러한 것들이 저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질서가 오고 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중국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중국 역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단지 하나의 분쟁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로 전환의 하나의 이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 러시아와의 중국 교역액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거의 30%, 40% 엄청나게 빨리 증가를 하고 있어요. 올해만 해도 지금 러시아와 중국 간의 무역액이 한 5천억 불, 이제 3천억 불 뛰어넘고 앞으로 아마 빠른 시간 안에 5천억 불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수출주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그럼 가까워지느냐? 처음엔 이게 그냥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닌 거죠. 앞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두 나라가 공동으로 생각하는 어떤 질서의 변화를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는 당연히 중국이 됐죠. 독일 이런 것보다. 지금 미국은 사실상 뭐 이미 중국도 그래요. 약간 이러한 지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오후 전에 뭐 유엔 인권 이사에서도 보면 지금 이 빨간색, 노란색 이 국가들과 이제는 연대를 하겠다는 거죠. 어쨌든 뭐 여기 이 녹색은 뭐 집단 한국도 뭐 녹색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전 세계를 봤을 때 이 빨간색과 노란색이 함의하는 거는 저는 상당히 큰 함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결국은 새로운 지금 다국 질서가 출현했다는 거죠. 이게 과거에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뭐 여러 국가들이 기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기권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중국이 제일 러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미국이나 유럽은 적으로 생각하지만 중국은 러시아는 가장 친한 친구다. 그러니까 인식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 이런 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이 사람들은 이제 러시아랑 협력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중국인들은 뭐 저는 뭐 이건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뭐 우크라이나 영토 수호라고 보고 있죠. 그렇지만 중국만 해도 이거는 서구가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버렸다고. 그게 인식이 완전히 다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또 중국도 이걸 토대로 지금 이런 새로운 전략과 정책의 변화. 이게 만약에 국민들의 지지가 없고 이런 인식이 안 돼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뭐 우리가 정책을 하려고 해도 이게 뭐 이렇게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것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지난 거의 13년간 러시아 최대 파트너도 됐고 앞으로 저는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유라시아 공동 지역 협력입니다. EAEU 유라시아 지역 협력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저는 새로운 국제 질서 변화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저는 이제 대응해 나가겠다. 뭐 당연히 여기에 이게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적어도 저는 이런 기본적인 틀 인식은 이미 상호 간에 이미 협력을 이런 전략적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작년에 이제 시진핑이 20차 당대회를 마치고 제일 먼저 방문한 국가가 러시아예요. 그리고 시진핑이 국가 지도자 중에 제일 많이 만난 사람이 러시아예요. 그럼 그건 다르게 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러시아와 준동맹 사이로 이제 관계가 굳혀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푸틴이 조만간 7월인가 6월에 온다고 합니다. 9개월 만에. 아마 중국 주석 여러 국가 지도를 만나지만 이렇게 많은 횟수를 갖고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중국이 그만큼 러시아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번에 그 작년에 중러 공동성명에서 나온 얘기들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그리고 있는 모든 국제질서의 흐름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말하는 이제 주권과 자주권, 뭐 한반도 문제, 모든 문제,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협력을 하고 어떻게 방향을 가겠다라는 것들을 작년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긴 그 발표문이거든요. 근데 그 발표문을 보게 되면 여기에 모든 이제 향후의 어떤 이게 결국은 새로운 질서의 어떤 청사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패권주의, 단독주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국가 간의 정상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발표했다라는 거는 저는 특히 이런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앞으로 중국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어떤 상호간의 이 지금 국제 질서의 변화,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은 정치 경제력, 러시아는 정치 군사력을 통해서 이런 이 소위 말하는 글로벌 이제 사우스 국가죠, 반서방 국가들에 대해서 변화를 모색을 하겠다. 그래서 누가 중국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최근에 이제 아프리카 사헬 지역에서 지금 뭐 부르키나파소, 말리에서 지금 뭐 프랑스나 미군이 축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러시아가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중국 학자들은 러시아는 군사력이 강하고 거기가 아주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는 중국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 아프리카 사헬 지역에서 새로운 어떤 모델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유니크하게 들린 거죠. 아, 이제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작년에 또 중국이 사우디랑 이란 관계 이렇게 변화시킨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는 거죠. 이게 뭐 중국 혼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하고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페트로 달러에서 이제 페트로 위안,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그 루블 가스라고 할까요?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경제 질서라든지 이런 국제 질서를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제 브릭스 회의에서 이제 앞으로 새로운 결제 화폐로 가자. 이 나라들의 힘을 합쳐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브릭스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사우디가 어떻게 보면 되게 친미 국가였지 않습니까? 근데 사우디가 브릭스에 동참을 했고, 뭐 그렇다고 동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제 사우디도 생각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그러냐? 지금 사우디의 가장 큰 원유 수입국은 미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제 사우디도 생각이 바뀌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빈살만이나 뭐 이란도 지금 협력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긴 것도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이 두 나라가 새로운 이제 담론 질서를 만들어 가면서 이제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향후에 브릭스 같은 경우는 뭐 가스, 루블, 페트로 위안처럼 새로운 디지털. 근데 저는 여기 디지털 화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왜 그럼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중에 중국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중국은 이미 현금을 쓰는 이제 사회가 아니에요. 중국은 위챗이라고 다 핸드폰에 이거 핸드폰 결제,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가 이미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현금이 거의 없어요. 모든 게 다 디지털 화폐예요. 근데 중국이 앞으로 이 브릭스의 어떤 새로운 화폐를 디지털 금융 이런 쪽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저는 상당히 이거는 과거와는 다른,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달러와는 전혀 다른 이제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 디지털.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럴까?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위챗페이, 알리페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러시아나 이 중앙아시아나 이쪽 지역으로 앞으로 그런 식의 이걸 구축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는 달러 중심에서 이제 탈달러가 되겠죠. 그게 뭐 급격하게는 안 되겠지만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탈달러와 디달라이제이션으로 가겠다고 이미 생각을 갖고 있고, 아마 이제 저는 그것이 이제 시간을 갖고 추진해 갈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이미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그 상당 부분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가속도가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사우디와 이란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중국이 2021년도에 이제 GSI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GSI가 지금 중국이 얘기하는 글로벌 안보 구상인데, 여기에 키포인트는 공동안보, 다자안보.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란, 시리아와의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그 투 스테이트 솔루션 얘기하죠. 두 개 국가. 이 팔레스타인 문제 무조건 두 나라가 두 국가 체제로 가야 된다. 왜냐? 중국이 GSI에서 이미 그 얘기를 했어요. 이 공동안보. 공동안보, 다자안보에서는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이 지금 뭐 팔레스타인 폭격하고 거기 인종청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상호, 다자 간의 그러면 결국은 두 국가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가자 지역 폭격을 반대하고 있고, 두 국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그리고 중동 평화 강조,
중동 평화 협상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이 이스라엘 하마스에 대해서 명확해요. 두 개 국가만의 해법이고, 그리고 이 지금 뭐 이제 인종 청소 같은 이 가자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폭격 이거 즉각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중국이 아무래도 중동에 대한 힘이 옛날만치는 않기 때문에 러시아와 저는 훨씬 더 강한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좀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또 하나는 이제 사우디라든지 이런 나라들인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걸 하면서도 그럼 왜 중동 국가에서 과거에 뭐 친서방이라고 생각하는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이런 나라들이 왜 지지하냐? 결국은 저는 이미 그 중국의 1대1로 유라시아 이런 지역 통합에도 이제 이란도 들어간다는 것이고 또 이런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도 이내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과거에 중동을 보게 되면 영국이 디바이드 룰을 했지 않습니까? 서로 시아파, 수니파 나눠서 싸우게 하고 같이 이렇게 통합을 못되게 계속 그런 식의 전략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국은 이제 그러지 말자. 왜 싸우냐, 니네들끼리. 우리 그냥 다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그냥 서로 하나의 새로운 공동한 뭐 다자안보를 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 뭐 시리아 내전도 상당 부분 종식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 플러스 중앙아시아랑은 작년에 1대1로 국제포럼 하면서 여기에서 주로 이슈가 다국질서와 글로벌 발전 구상, 안보 구상을 같이 하자.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중동한테도 자 이제 우리 다 이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새로운 국가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얘기하는데 근데 저는 이게 그러면 왜 중동이나 중앙아시아들이 왜 여기에 동참을 하느냐? 저는 더 중요한 거는 그만큼 이제는 중국의 힘이 있다는 거죠. 그 중국의 힘은 뭘까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경제적 제조 능력이 뛰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뭐 인프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미국이나 서방은 해줄 수 없는 걸 지금 중국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아프리카, 중동, 뭐 중앙아시아 지금 도로 닦고 인프라 닦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중국 자본이 들어가서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국가들이 중국이 이렇게 얘기하고 새로운 담론에 동참하는 거죠. 만약에 중국이 능력이 없어요. 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말로만 야 우리 그냥 해보자, 잘해보자. 뭐 쭉 하면 그 나라에 동참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럼 이거는 말뿐인 것뿐인데 어쨌든 중국이 말과 행동이 지금 상당 부분 또 행동으로서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훨씬 더 많은 국가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시진핑의 1대1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쪽으로 간다고 봅니다. 유라시아 쪽으로. 그럼 푸틴이 생각하고 있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체와 저는 분명히 이제 교집합이 발생할 겁니다. 왜냐하면 푸틴도 서쪽으로 이제 동쪽으로 오는 거죠. 푸틴은 이제 유라시아 쪽으로 오고 시진핑의 1대1로가 저는 결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정치, 경제, 안보 전방위 분야에서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결국 이러한 어떤 대변화가 저는 한반도에서 저는 이거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게 한반도와 이거는 우리도 유라시아에 속해 있습니다.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한반도도 유라시아 맨 동쪽이에요. 우리가 여기가 어떤 사람은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되게 분리해서 보는데 여기가 맨 동쪽입니다. 맨 서쪽은 어디예요? 유럽이죠. 동쪽과 이게 다 붙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좀 더 이제 저는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래서 북한과 중국이 지금 관계를 75주년 해서 지금 북중 간의 관계도 과거와는 다르게 전략관계, 경제협력. 그래서 저는 결국은 중국이 얘기하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다국질서 속에서 북중러, 1대1로 남북중러, 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한국이 빠져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유라시아의 이 새로운 질서 변화 속에서. 저는 그래서 이건 뭐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지금 안 되고 있지만 특히 뭐 북한, 중국, 러시아에서 고속철도, 러시아랑 가스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뭐 과거에는 이게 뭐 얘기는 했지만 이게 안 됐지만 저는 향후에 이런 유라시아의 지금 판이 바뀌고 있고 이런 질서의 대변화 속에서
우리도 이제는 새로운 좀 모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쨌든 지금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과거와 모르게 되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금 새로 이제 중국 새로운 북한 대사 이용량 같은 사람들도 와서 지금 중국과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고, 저는 특히 북중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국제 질서에 대해 우크라이나, 대만, 한반도를 놓고 전략적 소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북중 관계는 그냥 이 두 나라의 관계였어요. 뭐 많아봤자 한반도였죠. 근데 지금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북한과 중국이 이제는 국제 질서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 북한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이랑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도 이게 다 연계되는 문제거든요. 뭐 우크라이나 문제와 한반도가 떨어져 아닌 거죠. 이거는 서로 커넥션이 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과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한미동맹, 한미일 이런 게 가속화될수록 당연히 북중러는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중국과 러시아를 포위하는 이 망을 더 이렇게 간다? 그럼 당연히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더 뭉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뭐 이미 북한은 저는 뭐 ICBM도 했고 이미 북한 핵을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하면서 지금 어쨌든 이 새로운 질서 변화, 그리고 북한과 중국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떤 새로운 국제 질서 변화 속에서 북중 간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서 영내 지역 평화 안정을 하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중동과 우크라이나, 대만 문제를 놓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런 것과도 새롭게 다 연대해서 이게 같이 고민을 해서 접근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전쟁을 한반도에서 또다시 이렇게 충돌이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저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 평화체제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지금 같은 북한을 압박해서 정권을 이거는 그냥 우리의 상상인 거죠. 이거는 저는 실현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인식의 전환이 지금 필요한 것이고, 결국은 저는 멀리 내다보면 중국은 북한, 러시아 통해서 브릭스와 상하이 협력을 연대해가지고 새로운 질서가 나타날 거다. 지금 이미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북한이 브릭스와 SCO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브릭스와 SCO를 주도하는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예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관계가 밀접된다는 것은 결국은 이건 시간의 문제지, 당연히 북한도 이 브릭스 여기에 저는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제재 얘기하지만 만약에 브릭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새로운 결제화폐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이제 달러 필요 없이 그들 국가 간의 어떤 교육이 되고 북한이 여기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는 이거를 우리가 그걸 막는다고 해서 막아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도 인식을 이제는 바꿔야죠. 그럼 언제까지 계속 그냥 북한을 죽일러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객관적으로 문제를 좀 접근을 하자라는 것이고, 결국은 그래서 지금 북중 간에는 당대당, 정치 교류, 특히 지방 정부와 북한 간의 경제 교류도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저는 중국의 동북삼성, 단동이나 이 북중 1,400km 되는 이제 그 지역 간의 이제 인적 교류라든지 물적 교류로 이제 더 확대될 거예요. 앞으로 아마 올해 김정은이 베이징을 갈 가능성이 높고, 갔다 왔을 때 저는 북한과 중국의 키포인트는 경제라고 봐요. 결국은 북한이 어떤 사람들은, 저는 이건 저의 개인적인 판단인데, 북한이 원하는 핵을 가진 국가가 아니에요. 북한도 결국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가 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위권이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핵을 가진 거지, 핵이 북한을 먹여 살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북한도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최종 목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부유한 나라, 중국같이 되고 싶겠죠.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러시아, 중국이랑 협력하겠죠. 저는 앞으로 중국과 어떤 사람들 북러가는 무기인데, 저는 그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서방이 그걸 이간질시키려고 프로파간다는 거지, 더 중요한 거는 향후의 경제 협력, 특히 이 극동, 연해주, 북극 항로, 이 블라디로, 이게 앞으로 저는 상당 부분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북중 간에 그럼 경제 협력을 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해요? 인적 교류, 사회 문화 교류도 중요한 거죠. 아니, 사람이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경제 협력을 하려면 우선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 문화 교류.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번에도 며칠 전에 짜오러지 그 전인대 상무위원장 갔을 때 중국의 문화예술인단을 대거 데려갔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북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너희들 이렇게 좋은 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적 교류를 통해서 생각을 바꾸는 거고 그게 바꿔져야지 경제 교류 이런 게 활성화가 되는 거죠. 뭐 갑자기 경제 교류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게 남북 관계 같은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인적 교류가 끊어지니까 서로 완전히 적대가 된 거예요. 인적 교류를 하고 서로 마주보고 얘기를 해야지 사람이 가까워지듯이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는 이거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 러시아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뭐 러시아가 최근에 스키 관광객도 그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죠. 교류를 안 하면 당연히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교류를 하고 얘기해보면 이게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작년에 중러 간에 2030년 이전에 중점 발전 계획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키포인트는 동북삼성, 시베리아 극동 연해주 자원개발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2030년까지 이미 플랜을 짰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저는 북한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뭐 노동력 뛰어나죠. 그리고 북한이 갖고 있는 지리적 요점. 북한을 통해서 그 천진, 나진 통해가지고 브라질까지 연결될 수 있고 중국의 되게 단점은 중국이 동북삼성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 동북삼성이 동해로 진출해서 있었으면 또 달라질 수 있죠. 그렇지만 중국이 동해로에서 북극 항로를 하려면 결국은 북한을 거쳐야 돼요. 그럼 당연히 북한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앞으로 이 북극 항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게 되면 우리가 물류가 이제는 북극 항로로 위로 올라가서 유럽으로 가면 훨씬 단축되고 비용도 줄어들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도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북한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전반적인 어떤 이 중러 간의 경제안보 협력 방안, 유라시아 경제안보 이런 큰 틀 안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도 자연스럽게 경제안보 협력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뭐 사우디나 이란과 유사한 방식, 쌍주인단과 쌍계를 통해서 그래서 중국이 얘기하는 게 북핵 문제 쌍계 병행 아니에요. 북한 우선은 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라. 뭐 무슨 북한이 핵 비핵화 이거는 그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동시 행동. 그리고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합리적 안보 우려를 해소해 주면서 하나하나씩 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경제 교류. 이걸 위해서는 또 경제가 같이 가져야 되는 거죠. 아니 사람들이 뭐 이게 정치적인 건 언제든지 잘 가다고 스톱되면 할 수 있지만 인적 교류나 경제 교류가 활발히 돼야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여 있어서 어쨌든 뭐 이러한 어떤 이런 큰 흐름이 지금 저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우리가 지금 과도하게 한미동맹, 한미로 가는 거는 되게 리스크가 크다. 그럼 우리는 유라시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한국은 반도 국가입니다. 우리는 해양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저는 우리의 발전 공간은 저는 유라시아, 거기 아직 개발도 안 돼 있고 한국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다 놓칩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좀 생각을 바꾸고,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가 싫다고 해서 그럼 중국, 러시아, 북한이 안 하겠습니다. 할 거예요. 그들은 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 우리가 동참을 안 하고 하고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그들이 안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그들이 하겠죠. 왜 우리가,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새로운 어떤 국제 질서 변화 속에서 우리가 한중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유라시아의 어떤 이니셔티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더 한미 관계, 한중 관계에 있어서 조금 균형적이게 뭐 그렇다고 우리가 과도하게 갑자기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는 또 우리의 국익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국익이라는 거는 새로운 어떤
이 유라시아라는 어떤 거대한 이런 이 틀의 변화 속에서 꼭 중국과 러시아와 한국이 같이 들어가고 그게 잘 되면 나중에 미국과 일본도 우리가 뭐 배척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플러스 알파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저는 이러한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뭐 유라시아의 어떤 새로운 경제안보 공동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런 것들을 앞으로 조금 고민을 해서 앞으로 새로운 좀 뭐 이런 저기 질서를 우리가 이 질서 속에서 좀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이게 워낙 많은 주제이기 때문에 뭐 얘기가 빨라졌는데 하여튼 오늘 하여튼 막 이렇게 좀 재미없는 얘기지만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